이제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를 나왔습니다. 노코 대전 이어합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료 협조 차원이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소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합동 연설회 할 때 압수수색하는 것은 빈집 털이범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정욱 최고님. 네. 빈집 털이범. 아니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왜 그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 뭐 그때 민주연구원인가 있을 때 그때 압수수색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가로막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료 요청하는 것들을 그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뭐 그 어떤 정당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 찾아왔으면 그걸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치국가니까.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너무 남발한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매일매일 하루 눈 뜨면 벌써 여기도 하고 있어, 저기도 하고 있어, 저기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인력이 그 정도 되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 자료 다 가져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무더기씩 가져오잖아요. 몇 박스 막 들고 나오고. 언제 봐요? 그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 됩니까? 그 분석할 능력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저는 뭐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거기서 당원 명부를 달라고 했다는 건데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당원 명부가 왜 필요하지? 그게 김건희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무슨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데 당원 명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게 진짜로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인지 사건이 16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성동원 관련돼서 통일교가 권성동원을 조직적으로 밀려고 했다. 이것도 충분히 권성동원은 이번에 뭐 수사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건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니 근데 거기 당원 명부에 나 통일교라고 써놓습니까? 나 신천지라고 써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런 거 없고 내가 무슨 다른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당원이라고 써놓지 않거든요. 그 명단에서는 그냥 개인 이름과 그다음에 주소와 그 계좌번호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일교 교원 명단과 좀 확인해 보지 않을까요? 뭐. 너무 나가셨다. 아니 그거 확인해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주소랑 있고 그러면. 통일교 명단은 어떻게 알아요? 신도 명단? 교인 신도 명단 압수수색해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교적부 쓰잖아요. 교적부와 특히나 디테일하게 당원 명부의 그 이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일치하는 이름이 한 만 명 된다. 이거를 챗GPT에 시켜가지고 비교하는 주소가 같은 데를 찾아봐. 그럼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지금 권성동 씨가 뭐 이런 거래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통일교도들이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권성동 씨의 어떤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범죄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를 규명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거기서 의혹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명단을 다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당에도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식의 요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첫 번째 특검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과하다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만 제가 얘기할게요. 가장 압수수색이 덜 했다고 할 수 있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딸집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한 50분 이상 압수수색을 해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게 윤석열 검찰에서 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표에게는 뭐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압수수색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통일교만 관련돼서 했느냐 신천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와의 거래 이걸 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엑셀 파일 공천에 낙점해놓고 여론 조작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폭넓게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천에 특정인이 개입했다면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그냥 국민의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이 됐고 특정인에도 자행이 됐고 권성동과 몇몇에 의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데려다가 당원으로 넣고 신천지를 넣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고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가려내냐. 아니 그러니까 가려내는 건 특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가려낼 수 없어? 뭐 하야서는 안 돼? 저는 그거의 문제는 그러니까 특검 영장에 보면 논평의 바뀌라고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이 부분도 이제 영장에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통념 위반했다는 것이죠. 앞서 방송 헌법적인. 중에 예. 한판 승부를 사랑하는 한 시청자가 예. 정치권에 있는 분인데 예. 제보를 해왔어요. 지금 아니 한 30분 전에 30분 전에 일부에서 통일교 그때도 압수수색 얘기를 제보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 과거에 어떤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예. 통일교에서 들어오더니 2,000명이 그냥 들어왔다. 조직력이 최소 2,000명은 그냥 손쉽게 동원될 수 있다. 네. 라고 이분이 앞서 우리가 이제 통일교에 앞서 전당대회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뭐 얘기할 때 10,000명 뭐 문자가 있잖아요. 네. 10,000명 필요하다. 석 달 당비 내고 투표권을 확보하려고 그런 건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통일교 그냥 말만 하면 2,000명은 그냥 하루에 돼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럴 개연성도 있고 뭐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에서 당원 명부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걸 그냥 단순히 어떠한 단서 없이 자 통일교 교인 명단 이거에 보니까 당신들 당원에 이런 이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책임 당원 한 80만 명, 그냥 당원 뭐 100만 명 넘는 당원 명부 다 내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라면 뒤에 이름은 지우고 프린트해가지고 주겠어요. 80만 명 이름을.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사자 동의 없으면 못해요. 옛날에 근데 원래 되게 엄격하게 관리해요 또. 당원 명부. 원래 당원 명부는 정당법에 비밀로 하게 네, 되는데 공개 못하게 돼 있죠. 수사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다 예. 안 내줄 것 같아요 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원 명부가 그렇게 소중하면 당원 명부를 훼손하는 일을 안 했어야죠. 오르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면은 당원들을 정말 정말 우리 그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게끔 관리해야지. 여기저기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넣어버리니까 오염돼 버렸잖아요. 오염되니까 당원 명부를 결국엔 내줄 수밖에 없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분들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이 입장에서 당원 명부가 소중하다고 수사에는 안 줘야 된다. 저는 그 논리는 대한민국의 큰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입장. 아니 80만 명의 당원 중에서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뭐 저 신천지인지 뭔지 알겠습니다. 모르지만 나머지 당원들 다 모독하는 얘기죠. 예.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전체 사과에서 한두 개 사과 썩은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 사과 전체 다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죠.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장동혁 후보 친윤 조직이 붙었고 지금 분위기 좋다. 탔어. 분위기 탔어요. 네. 떴다 장동혁. 떴다 장. 바꿨어요. 이게 또 잘 떴다 장동혁. 뭔가 잘 지으시네. 그렇지도 떴다. 않은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이 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분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지금 완전히 장동혁. 고무됐어요 지금. 오늘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네. 전한길 선생은 우리 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제 전한길과 이제 한 몸이에요 거의.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괴망측한 얘긴데 이대로 가면 내가 당 대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까 김종혁 최고가 히틀러 같았다 장동혁 후보가 어떤 그러니까 말하는 리듬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아마 여기 저 우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서 들어가서 연설하는 거 보시면 정말 태어나서 그런 연설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런 진짜로. 연설을 진짜로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을 뭐 저도 오랫동안 나이가 많으니까 예. 저는 옛날에 뭐 80년대부터 쭉 봤을 거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쭉 봤는데 예.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제 그 극우 단체의 그 정치인들 연설할 때 텔레비전에서는 어쩌다 가끔가다 보고 그 전형적인 건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그 연설하고 너무나 유사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뭐 거기를 저다 보고서 흉내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이미지나 막 그 고함을 치르고 막 제스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찬탄파 그 탄핵 찬성한 지지자들 향해서는 장동혁 후보가 연설에서 오늘 여러분이 부끄럽다 하면 삿대질을 했답니다. 맞아요. 예. 나보러 배신자로 오는데 나 여러분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막 그거를 그냥 악을 쓰면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 이전 영상들 이번에는 안 봤는데 이전 영상들 보면 이를 약간 악물고 인상을 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 씨 그 집회에서 네.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표정과 그때 거를 지금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장동혁 의원이 신기해요. 사실 0.5선 사무총장일 때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들도 장동혁 의원과 우연찮게 만났을 때 이분 합리적이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때까지만 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18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결별한 뒤에 사람이 돌변했어요. 중간에 뭘 잘못 드셨는지 원래 저는 그런 진짜 사람인 거죠. 이해가 안 이제 드러난 되더라고요. 거지. 그렇게 봐야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국으로 그 가는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 돌릴 때 네. 그때 거기 서명을 하셨어요. 그랬다 그때는 이게 친윤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친한으로 왔었고 그러다가 다시 친윤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러면 이제 친길로 갔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 내에 거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어느 페북에 쓰면서 변검 어떻게 얼굴 바꾸는 변검. 것도 아니고 변검. 이분이 뭐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생각이 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 진짜로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장동혁이 맞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피치가 올라가고 있고 장동혁 후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대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네. 전 대선 후보였는데 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상당히 뭐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은 앞선 여론조사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추세가 네, 또 뭐 붙어 있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고, 수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안 해요. 네. 또 그런 거 보면 제가 걱정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누가 된들 뭐 할 거예요? 장동혁 후보가 되든 그러네. 김문수 후보가 되든 어차피 왜 전환기 우리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아니 추이상 추이상. 지금 추이상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조경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안 생긴다는 건 이제 장동혁 김문수의 이 그 두 사람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환기 선생을 모시고 뭐 전환기 선생을 누가 더 잘 모시느냐의 경쟁이 이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었을 때는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는 안 보거든요. 어제 방송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 안 보고 오신 것 봅니다. 같아. 처음에는 네. 보다가 다음 주에 보고 오세요. 지금 불안한 방송 하고 싶어요.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사실 보면 사람이 장동혁 의원 같은 걸 보면 예.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이 비정상적이 나가도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정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투표를 했으니까 정상이라고 봤을 때 점점 더 비정상으로 가는 그런 추세다. 그럼 결국엔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비정상이에요.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뭐에? 비정상이죠. 권력에 눈이 권력에. 먼 거죠. 네. 내가 조금만 더 강하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나는 당 대표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상당히 비정상적인데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최근에 구구 유튜버들이 대표적으로 신혜식 씨가 그렇죠. 신의 한 수에 네. 그 성사명 행정관이 관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하잖아요. 공익 공익 제보자 제보자로 해달라고 하고 이분 딱 보면 이제 수사 내란 선동 등으로 서부지방 폭동 사태에 대해서 그걸 선동한 혐의로 수사 받을 것 같으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구구 유튜버 중에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친한 후배를 한번 봤더니 자꾸 제보가 온대요. 예를 들어 전광훈이 뭘 했어. 그다음에 대통령에서 뭘 했으라고 JTBC 후배들에게 아니 제 특정 매체는 얘기하지 않고 예. 제보들이 예. 구구 유튜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려고. 살려고. 그건 왜냐하면
수사되면 피곤하고 자기 사실은 유튜브가 돈벌이잖아요. 후원금 많이 나오고 돈벌인데 일단 그것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살려고 일단 제보를 해서 난 아니야 라는 거죠. 실제 또 징역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특임전도사들 거예요. 받았잖아요. 네, 서부지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광훈 씨 일파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전광훈 씨도 조용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또 본인은 귀엽다 이렇게 얘기한 인터뷰가 그렇죠. 있었어요. 변명하던데 뭐 네. 기자회견 네, 내용을 기자회견. 변명이잖아요. 네. 지금 본인 수사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구구 유튜버들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움직였고 수사 받을 것 같으니 지금 아이고 전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뿌린 이 씨앗 때문에 구구 지지층이 한 2-30만이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금 다시 이들을 바라보고 김문수 장동혁 의원들이 이분들이 어떤 전당대회 투표할 확률이 높으니 예. 소구하면서 구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비정상적이다. 애초에 씨를 뿌린 구구 유튜버들은 전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구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내일 전한길 씨 윤리위 이제 징계가 논의되는데 네. 뭐가 나올까요? 아니 근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양 후보가 네. 지금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선생님이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리드해 주셨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윤리위에서 내일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인을 해줘야 될 거예요. 윤리위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 그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야 새 지도부 쓰기 전에 내가 이거 결정한다. 윤리 맞아 이대로 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당원권 정지 제명 얼마 제명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까? 그럴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럼 만약에 그 지금 이제 그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전한길 씨한테 면접받던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최고위원도 되고 그럼 이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지금 웃긴 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지? 이분을 우리의 최고 지도자로 따로 수렴청정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뒤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 그거 잘못됐고 말이야. 절로 가야 돼. 니들 얘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모양새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당 가입한 지 2달 된 사람을 마치 무슨 우리 당의 구세주인 것처럼 뭐 최고위원 혜성처럼 등장했답니다.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수 후보. 김민수 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전한길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당직 임명이 당직 임명. 당직 뭘로 해야 돼요? 홍보위원장 갖고 되겠어요? 그 위에 선생님인데 명예총재. 명예총재. 국민의힘이라고 읽고 아니죠 쓰고 그 다음에 윤 어게인이라고 읽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전한길 선생을 모시고 면접받던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들 그분들이 지도부가 되면 전한길 선생을 전한길 씨를 명예총재로 두고 국민의힘 간판만 두면서 윤 어게인의 활동을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참 말문이 막힐 따름이죠. 이분이 무슨 정치적 이념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직 한국사 강사고 사실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린 것도 많은데 부정선거론에서 만든 게 있어요? 난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부정선거론에서도 얘기해 보면 뭐 근거 있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한 단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뿐인데 전직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라임이 살았어요 지금. 라임 살았죠. 예. 14일 날,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예. 그 비상계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첫 번째 강의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죠라고 막 강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확 돌았었어. 돈이 되니까. 모르겠어요. 돈이 돼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신념이고 엉터리 자료와 근거 자료에 근거한 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돈이 안 되면은 신념만 가지고 저러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돈이 안 아니지. 된다면 전한길 씨도 돈이 안 되면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게. 김건희 씨도 해계망측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목걸이 생기지, 돈 생기지, 경제적 이득 생기니까. 아니, 전한길 씨는 원래 그렇지 않아도 저 유명한 강사였잖아요. 물론 그게 한국사가 무슨 뭐 시험에서 빠져서 그게 뭐 인원이 줄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본인이 무슨 돈 문제로 걱정할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놓은 돈도 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뭐 60억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봉이 뭐 얼마네 뭐 몇십억이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일반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많이 많죠. 버는 거고 그걸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뭔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 확신을 이상하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리고 일종의 관종 뭐 사람들의 뭐 인기라든가 관심. 뭐 환호 뭐 이런 것들을 인정.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일종의 예. 관종이죠. 사실 아무리 돈을 잘 정말, 벌었어도 예. 학원 강사였는데 예. 전환길 씨 얘기 지금은 너무 뭐- 많이 해가지고요. 네. 너무 그 논문 쓸 지경이어서 자 네, 조국혁신당 너무 수직해.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임시최고위에서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을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강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할 거다. 이제 박지원 의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일단 범여권 차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일단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몰고 온 여러 가지의 그 파동이죠.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우리 조국 혁신당 이름이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당연히 조국 전 대표가 돼야 그 당명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단축을 하든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맞이하는 절차로서 그냥 하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께서 왜 밑자락을 깔까? 합당할 것이다. 저는 사실상 저는 민주당 위주의 지금 전략을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들어와.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독자 행동하지 말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맞설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의 말하자면은 그 앞서서의 그 파쇄선, 쇄빙선. 쇄빙선 같은 그런 역할을 그냥 하지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체급을 높여서 호남이든 뭐 부울경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새로운 견제 세력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니까 그 밑장을 까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을 잘 아시는 박 실장님. 저도 이제 갈등 외부로 표출되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합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자연스러운 경쟁 체제가 될 거고 만약 한다면 내년에 온다고 해서 뭐 합당일 지금 한다고 해서 내년 전당대회 때 이번 정청래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정청래 대표는 다시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부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승화가 될 수는 있지 갈등으로 막 비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만약에 진영에 서로 큰 투출이 된다. 그럼 갈등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아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안 하겠죠. 합당 안 해요? 지금은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합당하면 그냥 흡수되는 거죠. 견제예요, 견제. 대선 후보 견제예요. 대선 견제가 후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하면은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대선 후보군의 한 명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대통령 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대통령 꿈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예, 바꿀게요. 예. 그러면은 2030년에 모든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지향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2030년에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재보궐선거 나갈까,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서 서울시장 나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정치적인 로드맵이나 예정된 여러 가지 일들이 헝클어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려고 견제하려고 합당론을 꺼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은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민주당 간판으로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합당 안 그래요? 하고. 본인은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세력이 없으면 그리고 배지를 안 달아봤으면 배지 달고 국회 내에서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행정 경험을 쌓고 이제 서울시에서 성과를 낸 다음에 2030년 대선에 곧장 출마하고 싶어 하지 당선도 않을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가장 뭐 유력하지 않을까. 조국혁신당으로 민주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알겠습니다. 뭐 김민석,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서. 자 우리 김종혁 최고는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들어와서 합당이 되면 그 민주당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은 상당히 좀 고립무원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과는 점점 더. 예를 들어서 다 친문 그룹 아니에요? 정청래, 조국, 김어준, 박지원 뭐 이분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그렇게 충성을 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당신 대통령 됐으니까 이미 당신은 이제 그냥 당신 갈 길 가쇼.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라는 식의 느낌을 확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제가 대통령이면 야 이게 뭐야? 나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니들 나 뺀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뒷방 늙은이 하고 뭐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저 이거를 사면을 시켜준 것도 이상하고 뭐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있어요. 이제 어떤 정청래 대표 견제용으로 조국 대표를 사면했다 이런 시각도 있긴 그러기 한데 일러요. 시기상 아이, 일고 그거는 좀 사실 아니야. 그리고 합당론은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안 돼. 조국혁신당이요. 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왔는데 합당하려고 그거를 사면 복권을 시키자고 요구했겠습니까? 그냥 단칸방에서라도 자기 집이 좋아요. 예.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인사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판 승부에 나와야 되는데. 한판 승부도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목마른 물 마신다고 똑같아. 저 수요일 날 꼭 불러주십시오. 같이 인터뷰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저랑 또 잘 아니까. 예. 박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 있어요. 합당 가능성은 좀 적다. 저 적다고 봐요. 당연히 지금은 안 하겠죠. 뭐 나중에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는 뭘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는 단일화든 합당이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지도로 따지면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인지도가 제일 높죠. 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용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놓고 때련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조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